그건 뭐 별것 아닙니다. 하산부터 긴장감을 느낀 화이트 부인은 뛰어들었다. 원숭이의 손이요? 인도의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원숭이의 손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모리스 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계속되는 그의 침묵 속에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하사는 다시 한번 위스키잔을 부었다. 그는 큰 마음을 먹고 눈을 뗐다. 별거 아닙니다. 주술 같다고나 할까요? 화이트 씨는 모리스 하사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하사는 느릿느릿 호주머니를 뒤지면서 말했다. 원숭이의 작은 손인데 건조시켜 미라처럼 만들어 놓았지. 하사는 주머니에서 꺼낸 원숭이의 손을 윌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원숭이의 손을 살펴본 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화이트 씨는 조그마한 원숭이 손을 양손으로 잡아 앞뒤로 돌려보면서 하사에게 물었다. 그래, 이걸로 무슨 마술 같은 것을 부린다는 건가? 하사가 대답했다. 이 원숭이의 손에는 오랜 세월 은둔하면서 수련한 성자의 가르침이 깃들어져 있어요. 화이트 씨의 반응을 보면서 모리스 하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성자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야 하고 그것을 거스르면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이 원숭이의 손에 주문을 불어넣었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기 세 가지 소원을 성취하도록 해놓았지요. 모리스 하사는 매우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에 화이트 씨 부부와 아들 윌리는 이 이야기를 정말 믿어야 할지 아니면 가볍게 웃으며 무시해도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윌리가 물었다. 모리스 하사께서는 원숭이의 손으로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루셨다. 이 질문에 대화는 끊어졌다. 하사는 윌리를 그저 물끄러미 응시했는데 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나이가 이빠른 소리를 해대는 젊은이를 바라볼 때의 분위기였다. 마침내 하사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사는 짤막하게 답하면서 다시 위스키를 마셨다. 화이트 부인이 다시 물었다. 하사님 이외에도 원숭이의 손으로 소원을 빈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그 사람의 처음 두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세 번째, 그러니까 맨 마지막 소원은 죽음이었지요. 그래서 원숭이의 손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견디기 힘든 정적을 벗어나려는 듯이 화이트 씨가 물었다. 이미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뤘다면 자네는 원숭이의 손을 여전히 가지고 있나? 하사가 대답했다. 어쩌다 보니 계속 갖고 있게 된 거죠. 하사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원숭이의 손을 집어들고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었지만 대가 또한 치르게 했답니다. 아직 한 사람이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지만 이젠 이걸 없애는 것이 좋겠군요. 이렇게 말하고서 하사는 벽난로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원숭이의 손을 던져 넣었다. 화이트 씨는 급히 벽난로 앞으로 달려와 쇠꼬챙이로 원숭이의 손을 불 밖으로 쳐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집어들어 제가 모든 것을 털어내며 여기저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하사는 다시 말했다. 제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그저 좋기만 하진 않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때로는 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발랑 소원 하나만 성취되진 않아요. 없애버리기 위해 제가 불 속에 던져 넣은 원숭이의 손을 기어코 다시 되살려내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지요. 허나 원숭이의 손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제 잘못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불 속에 던져 넣으시지요. 그걸 왼손으로 들고 손을 빕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겁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말이죠? 하사는 계속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힘들게 말했다. 소원을 빌고 싶다면 현명한 소원을 빌도록 하세요. 무엇이 현명한 소원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화이트 씨는 하사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세 가지 소원을 정말로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린 이 원숭이 손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걸세. 그는 배웅해주는 화이트 씨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현명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소원이랍시고 아무거나 빌면 안 됩니다. 손님이 떠나자마자 아들 윌리가 말했다. 하사의 이야기도 그렇고 원숭이의 손도 그렇고 재미는 있지만 믿기는 힘드네요. 그러자 화이트 부인이 물었다. 여보, 혹시 원숭이 손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나요? 화이트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냥 조금 줬지. 아주 조금. 받지 않으려는 것을 내가 억지로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지. 아들 윌리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서 황제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비세요. 황제가 되면 하사에게 준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겠죠? 어머니의 핀잔을 듣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화이트 씨에게 아들이 농담조로 하는 이야기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원숭이의 손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중얼거렸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윌리가 말했다. 꼭 황제가 되어야 행복한 건 아니죠.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집을 사버리면 행복할까요? 200파운드면 이 집을 살 수 있겠죠?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소박해 보이는 그 소원을 빌기 위하여 화이트 씨는 왼손으로 원숭이의 손을 집어들었다. 허황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 이렇게 소원을 빌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곤혹스러웠기에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윌리는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피아노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주술을 위한 반주 같았다. 화이트 씨는 어렵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나에게 200파운드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화이트 씨는 외마디 비명과 어! 함께 원숭이의 손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저게 움직였어. 내가 소원을 빌 때 내 손에서 부르르 떨렸다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원숭이의 손을 바라보며 화이트 씨는 몸소리를 치더니 다시 말했다. 소원을 말할 때 저게 요동을 쳤다니까. 그러나 아들 윌리는 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믿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돈이 보이질 않네요. 200파운드는 고사하고 1파운드만이라도 식탁에 놓여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은 원숭이의 손을 바닥에서 줍더니 식탁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았다. 화이트 부인은 남편 곁으로 가서 안색을 살피면서 말했다. 이분 탓이에요. 오늘 밤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화이트 씨는 아무 말 없이 벽난로 옆에 안락 의자에 앉아 가슴을 진정시켰다. 식탁 위에 원숭이 손을 힐끗 보면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괜찮아. 저게 나에게 뭘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분명히 움직인 것 같고 난 좀 놀랐지. 원숭이의 손이 움직였다는 화이트 씨의 이야기는 모리스 하사의 모험담보다 더 믿기 힘들었다. 화이트 부자는 말없이 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화이트 부인은 다시 뜨개질을 했다. 바람은 하사가 왔을 때보다 더 강하게 불어오는 것 같았다. 화이트 씨는 신문을 읽다가 식탁 위의 원숭이 손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다음날 아침의 분위기는 밝은 햇살 덕분인지 지난밤보다 편안했다. 밤새도록 식탁 위에 놓여있었던 원숭이의 손이 이제 2층 구석방에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 화이트 씨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있는 원숭이 손을 보았고 잠시 고민하다가 그것을 2층 구석방에 있는 나무 상자에 던져 넣었던 것이다. 그것은 언제 필요할지 모르거나 버리기에 애매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큼지막한 상자였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있었다. 지난밤에 원숭이 손을 왼손에 들고 200파운드가 생기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건만 단 한 푼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 화이트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감보다 안도감이 컸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묘하게 느껴졌다. 세 식구는 즐겁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모리스 하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군인으로 인도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걸까요?
화이트 부인의 질문에 윌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답했다. 글쎄요, 사람 나름이겠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모리스 하사의 모험단도 그렇고 원숭이의 손도 그렇고 흥미롭긴 하지만 결국은 허황된 얘기죠. 200파운드가 이 거실 어딘가로 뚝 떨어질 것 같진 않을 거예요. 화이트 씨는 아들만큼은 밝지 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소원은 다른 일과 엮여서 이루어진다고.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돈은 무슨 돈?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잠시 이상해졌어요. 이제 원숭이의 손 얘긴 그만해요. 그래도 윌리는 원숭이의 손에 대하여 한 차례 더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모리스 하사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사로 출근하면서 윌리가 큰 목소리로 명랑하게 소리쳤다. 혹시 200파운드 돈다발을 발견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세요. 퇴근해서 처음 모양 그대로 보고 싶으니까요. 운이 좋으면 오늘 중으로 원숭이의 손에 소원을 빈 효과를 보게 되겠죠? 윌리는 웃으면서 통근열차 시간에 맞추어 현관문을 나섰다. 화이트 씨는 여전히 뭔가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그 모습은 그의 아내에게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다. 별 대화가 없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 부부는 침묵 속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남편은 철진한 잡지를 뒤적였고 아내는 뜨개질을 했다. 화이트 부인은 벽시계가 4시를 알릴 때 뭔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는 부편 배달부가 올 시간이 이미 지났음을 깨달았다. 결국 200파운드는 그냥 망상에 불과했고 특히 말라 비틀어진 원숭이의 손을 가지고 그 돈을 훔쳤다는 사실은 화이트 부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창피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연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화이트 부인은 키가 작은 사나이가 혼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 사나이는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멈추더니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 무슨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마침내 뭔가 결심한 듯 현관문을 향하여 걸어갔고 마침내 화이트 부인의 귀에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이트 부인은 문을 열어주면서 이 손님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창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 사나이는 뭔가 쉽지 않은 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았다. 화이트 부부는 손님을 거실로 안내하면서 이분은 대체 무슨 일로 이 외딴 집까지 온 것일까 궁금히 여겼다. 손님이 의자에 앉은 후 어색하면서도 불안한 정적이 잠시 흘렀다. 마침내 손님이 그 정적을 깨뜨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커링에서 왔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윌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남편이 말을 가로막았다. 여보, 잠깐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천천히 들어봅시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얼마간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견뎌낸 후 완벽한 검은 정장의 사나이는 입을 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이 있나만 댁의 아드님께서는 밀리의 회사에서 온 사나이는 중간에 말이 막히고 말았다.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검은 정장의 사나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아드님께서는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진 않습니다. 화이트 씨가 서둘러 말했다. 그건 불행 중 다행이군요.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화이트 부부는 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서 서로를 보지도 않은 채 손을 잡았다. 발을 헛디뎌 기계에 휘말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발을 헛디뎠다고요? 화이트 씨는 그냥 멍하니 혼잣말을 하듯 맹가렸다. 화이트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윌리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식이에요. 윌리의 형들은 모두 트리폴리에서 전사했죠. 윌리는 오늘 아침에도 웃으면서 출근했답니다.
많은 부자가 장기에 뒀는데 릴리가 이겼죠. 어지럼증 같은 것을 느끼면서 필사적으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화이트 부인은 말을 멈추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피커링에서는 아드님의 사고에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그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여기에 온 것이며 지금 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노부부는 아무 말도 없이 핏기 없는 얼굴로 검은 정장의 사나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사고 쌓여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모범적인 근무 성적을 감안하여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초점 없이 어딘가를 멍하게 보고 있던 화이트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검은 정장의 사나이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절망과 분노가 섞인 음성으로 물었다. 위로금은 얼마나? 짤막한 대답이 돌아왔다. 200파운드입니다. 화이트 씨의 얼굴에는 일그러진 희미한 웃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두 다리가 풀려서 무너지듯 옆으로 쓰러졌다. 노부부는 3마일 정도 떨어진 묘지에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둠과 한기에 휩싸여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부부에게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다. 아들의 관을 묻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노부부는 그 어느 것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장례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렸다. 그러나 아들의 장례 이후에는 한없이 느리게 시간이 흘러갔다. 해는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었고 느려진 벽시계를 보는 것은 슬픔을 진하게 할 뿐이었다. 화이트 부부는 대화 없이 보내는 날들이 차츰 많아졌다. 돌과 허물을 지워버릴 뭔가를 기다린 적도 있었지만 그러한 기다림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유리창이 덜컹거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화이트 씨는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옆에 있어야 할 아내는 한밤중에 어디로 간 것일까? 화이트 씨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발소리를 죽여가며 2층 침실에서 나와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다. 아내는 벽난로가 꺼져버린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껴 울고 있었다. 식탁 위에 있는 촛불 하나가 거실을 밝히고 있었다. 흐느껴 우는 아내의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흐느끼는 그 소리를 자신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화이트 씨는 알고 있었다. 그래, 소원이라는 것이 외딴 집 한 채를 사기 위한 200파운드였다니. 철기둥 같던 아들을 200파운드와 맞바꾸는 것이 소원이었다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그는 도저히 아내에게 말을 걸 수도 아내를 바라볼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왜 자신은 아내처럼 흐느끼지 못할까?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화이트 씨는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자각하고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내를 불렀다. 여보, 벽난로가 꺼져 추우니 그만 올라갑시다.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그래, 추울. 아내가 다시 흐느끼자 화이트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때 화이트 부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비명처럼 들렸지만 비명은 아니었다. 원숭이 손! 그래, 바로 그거야, 원숭이 손! 화이트 씨는 원숭이 손이 무엇인지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순간에 아내가 원숭이 손이라고 소리치는지 알 수 없었다. 화이트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원숭이 손이라고 계속 소리치다가
남편에게 물었다. 어디에 뒀죠? 원숭이 손 말이에요. 어디에 뒀냐고요? 자기 그건 왜?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당장 어디다 뒀죠? 화이트 씨는 2층 구석방의 큼지막한 상자에 원숭이의 손을 넣어두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저기 2층 구석방에 상자 안에. 화이트 부인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촛불을 들고 홀로 계단을 올라갔다. 화이트 씨가 두 손을 앞으로 뻗고 조심스럽게 깜깜한 거실을 가로지르며 계단을 오를 때 큰 나무 상자에 담겨있던 모든 물건들이 한꺼번에 방바닥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이트 씨가 2층 구석방에 들어갔을 때 화이트 부인은 방바닥에 쏟아놓은 잡동사니들을 두 손으로 미친 듯이 헤쳐가며 원숭이 손을 찾고 있었다. 화이트 씨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서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광기를 느꼈다. 화이트 부인은 마침내 원숭이의 손을 찾아냈고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여보, 왜 이제서야 생각났을까요? 당신은 하나의 소원만을 빌었잖아요. 소원을 2번 더 빌 수 있어요. 화이트 씨는 비로소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 숨이 턱 막혔다. 화이트 부인이 다시 소리쳤다. 2번 더 소원을 빌 수 있다고요. 머리가 핑핑 돌면서 정신이 없었지만 화이트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원 성취가 재앙과 함께 오는 것을 봤잖소. 나는 모리스 하사의 말대로 원숭이 손을 태워버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 화이트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윌리를 살려낼 수 있어요. 원숭이 손을 들고 2번째 소원을 비세요. 지금 당장! 화이트 부인은 원숭이 손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면서 다시 외쳤다. 어서 2번째 소원을 비세요.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서요! 화이트 씨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괴이한 표정을 보았다. 원숭이 손을 엉겁결에 쥐고 있는 그의 왼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두 다리도 후들거렸다. 거대한 기계에 휘말려 들어가서 팔다리가 절단된 아들을 기억하는 것부터가 견디기 힘든 공포요 악몽이었다. 그렇게 죽어 차가운 묘지에 묻힌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는 것은 또 다른 악몽이었다. 온몸을 떨면서 간신히 서 있는 남편에게 화이트 부인이 다시 소리쳤다. 어서 소원을 비세요. 윌리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내의 외침에 화이트 씨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간신히 입을 떼어 말했다. 윌리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는 지팡이를 치며 원숭이 손을 내팽개쳤다.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 원숭이 손이 화이트 씨의 손 안에서 다시 한 번 부르르 요동쳤기 때문이라. 화이트 씨가 간신히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며 보니 아내의 두 눈은 이제 너무 기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기괴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화이트 씨가 느끼기에 그 기대는 새로운 재앙도 함께 불러들인다는 공포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한쪽 팔로 감싸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이제 부부는 함께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는 못했다. 아내가 잠들지 못한 것은 바로 기대, 주체할 수 없는 기대 때문이었고 화이트 씨가 잠들지 못한 것은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공포 때문이었다. 쉬지 않고 제깍제깍 소리를 내는 벽시계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화이트 씨는 옆에 누운 아내가 집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잊고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줄곧 생각하였다. 제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화이트 씨의 팔을 그의 아내가 흔들며 말했다. 당신도 들었죠? 화이트 씨는 대답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있었다. 아내가 다시 화이트 씨의 팔을 흔들면서 말했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는데.
화이트 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화이트 부인은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분명히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여, 당신도 들었죠? 들어봤어요. 윌리예요. 흥분한 화이트 부인이 침대에서 내려와 침실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화이트 씨는 그녀를 붙잡았다. 붙잡지 마세요. 윌리가 왔어요. 윌리라니까요. 화이트 씨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제발 여기 가만히 있어요 제발. 아들 보기가 두려운가요? 다친 아들은 얘야 엄마가 간다. 화이트 씨는 이를 악물고 아내의 허리춤을 잡고 놔두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이 난리통에 화이트 부부는 균형을 잃고 함께 쓰러졌다.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화이트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의 손에서 빠져나와 침실 밖으로 나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아들 그래. 화이트 씨가 정신을 차려 침실 밖으로 나와보니 아내는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계단을 힘들게 내려가고 있었다. 화이트 씨는 다시 애걸을 하였다. 여보 제발 문을 열지 말아요. 그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아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화이트 씨는 2층 구석방으로 달려갔다. 깜깜한 방에서 그는 방바닥에 널려있는 온갖 작동산이를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더듬어가며 원숭이 손을 찾았다.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손에 걸려든 것은 원숭이 손이 아니라 성냥갑이었지만 이는 천운이었다. 그는 황급히 성냥불을 켜서 몇 초 동안이나마 방바닥을 휘둘러 볼 수 있었다. 원숭이의 손은 방문에서 가장 먼 구석에 떨어져 있었다. 화이트 부인이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에서 내려와 두어 발자국 걸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그러나 강력한 여운이 여전히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화이트 부인은 마침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집 안으로 들어올 뿐 문을 두드리던 존재는 없었다. 화이트 부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낙담한 아내가 탄식하며 우는 소리가 높게 그리고 길게 들려오자 화이트 씨는 비로소 아내 곁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었다. 아들을 보내고 부르고 다시 보낸 후에 화이트 씨는 그저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입으로 준비된 따라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음향이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실내 등반을 이용해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쪽대문을 열어놓으니 사직공원이 환히 내려다보는다. 인제는 봄도 늦었나 보다. 저 건너 돌담 안에는 사쿠라 꽃이 벌겋게 부러졌다. 까치들은 새끼 칠집을 장만하느라고 가지를 입에 물고 날아들고 이런 제기랄. 우리 집은 언제나 수리를 하는 겐가. 해마다 고친다 벼르기는 연실 벼르면서 그렇다고 사지골 꼭대기에 올라붙은 깨끗한 초가집이라서 싫은 것도 아니다. 이걸 보면 고대 먹었던 밥풀이 그만 곤두서고한다. 에이 추해. 이놈의 영감쟁이 그것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성화를 해도 쪽대문이 도로 닫혀지며 소리를 요란히 낸다. 아침 설거지에 젖은 손을 치마로 닦으며 주인 마누라는 오만상이 찌푸려진다.
그러나 실상은 사글세를 못 받아서 약이 오른 것이다. 영감더러 받아달라면 마누라에게 밀고 마누라가 받자니 고분이 내질 않는다. 여태껏 미뤄왔지만 너들 오늘은 안 될라. 마음을 아주 다부시게 먹고 건넌방 문을 획 열어젖힌다. 여보, 어떻게 됐어? 아 이거 참 미안합니다. 아니, 오늘도 아니 오늘들아니 그럼 어떡할 작정이요?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왜 이리 할 일이 없는지 밤낮 방구석에 팔짱을 찌르고 멍하니 앉아서는 얼이 빠졌다. 그렇지 않으면 이불을 뒤쓰고 줄창같이 낮잠이 아닌가.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누렇게 찌들었다. 경무과 제복공장에 직공으로 다니는 지 누이의 월급으로 둘이 먹고 지낸다. 누이가 과부길래 망정인지 서방이라도 해가면 이건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모른다. 제 신세 딱 한 줄은 모르고 맨날 한다는 말이 돈은 우리 누님이 쓰는데요. 누님 나오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누님은 밤낮 사날만 참아달라는 게 하나니요. 사날 하니 그래 언제나 돼야 사날이란 말이요.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나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왕 참아주시던 길이니. 아유 글쎄 언제가 사날이란 말이요. 본신은 광이었으나 새빵 놓으려고 싱금벙금 방을 들인 것이다. 흑칠한 것도 미체보다는 아직 성하고 신문지고 천억이었을 망정 제법 벽도 번듯하다. 비바람이 들이치어 누렇게 들뜬 미닫이었다. 살며시 열고 누려보니 나갈 노랑통이가 여전히 이불을 쓰고 끙끙 누웠다. 노란 납작이 광대뼈가 툭 붉어진 게 어제만도 더 못한 것 같다. 어쩌자고 저걸 들였는지 제 생각을 해도 소갈지는 없었다. 아유 영감님 무슨 병환이셔? 아유 나 감기가 좀 들렸더니로. 이런 굴치 같은 영감쟁이가 또 있으랴. 그리고 그날부터 뒷간에다 핏등을 내깔기며 연신 앓는 소리로 쩔쩔 매는 것이다. 보기에 추하기도 할 뿐더러 그 신음소리를 들을 적마다 사지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 그러나 더 얄미운 것은 이걸 데리고 온 그 딸이었다. 버스걸 다니니까 아마 거짓말이 심한 모양이다. 부족증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속이나 시원할 걸 여태도 감기가 쇠서 그렇다고 빠득빠득 오른다. 방을 안 줄까봐 속인 그 행실을 생각하면 곧 눈에 불이 오른다. 영감님 오늘은 방세를 주셔야죠. 아우 시방 내 몸이 아파 죽겠어. 아니요 방세는 안 드실 때요. 내가 시방 죽는 몸이여. 가만히 있어. 아, 글쎄 죽는 건 죽는 거고 방세는 방세가 아니요. 영감님 죽기로는 어째나 방세를 못 받는단 말이요. 내가 죽는데 어째 또 방세는 낸단 말이여. 정 그렇거든 내 딸 오거든 받아가구려. 이거 누구에게 찐다는 거고? 별일도 다 많어. 에이. 홀로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물러가는 것도 상책했는지 모른다. 괜스레 병든 것과 겹고 틀고 이러다 결국 이쪽이 한국 죄인다. 그보다는 딸이 나오거든 톡톡히 따져서 내쫓는 것이 일이 쉬우리라. 그 옆으로 좀 사이를 두고 나란히 붙은 미닫이가 또 하나 있다. 열부자 문설주에 손을 대다가 잠깐 멈칫하였다. 툇마루 위에 무랑없이 올려놓인 이 구두는 분명히 아키코의 구두일 때다. 문여럽을 용기를 잃고 그는 부엌 쪽으로 돌아가며 쓴 맛을 다시었다. 카페인가 뭔가 다니는 계집애들은 죄다 그렇게 망골들인지 모른다. 영애하고 아키코는 아무리 잘 봐도 씨알이 사람 될 것 같지 않다. 여러 번 듣기 싫게 들으면 그제는 이쪽이 낼 성을 제가 내가지고 누가 입구도 안 내요? 좀 편히 계셔요. 어련히 내려도 밀어붙여 처음 보겠네. 이렇게 쥐어박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편히 계시라는 이 말에는 하 어이가 없어서도 공안 찔끔 못한다. 쓸방을 못 쓰고 사글세를 놓은 것은 돈이 아쉬웠던 까닭이었다. 두 영감 마누라가 산다고 호젓해서 돈으로 모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팔자가 사나운지 모두 우거지상, 노랑퉁이, 말괄량이 이런 몹쓸 것들 뿐이다. 이 망할 것들이 방세를 내는 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안 내는 것도 아니다. 한 달치를 비록 석 달에 별로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영 내는 건 내는 거였다. 지들끼리 짜기나 한 듯이 80전, 70전, 1왕
이렇게 짤금짤금 거리고 만다. 오늘은 크게 얼릴 줄 알았더니 하고 보니까 역시 어저께나 다름이 없다. 방의 세간을 마루로 내나가며 새를 들인 보람이 무엇인지. 그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화풀이로 담배 한 대를 피워놓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 빌리고 내가 말 못하는 것은 병신스러운 짓임에 틀림이 없다. 담뱃대를 마루에 내던지고 약을 좀 올려가지고 다시 아래채로 내려간다. 기세 좋게 방문이 획 열렸다. 아키코, 이봐, 자? 아키코는 내 활기를 벌리고 아키코답게 무사태평이 코를 골아올린다. 저통이를 풀어헤친 채 부끄러먹고 두 다리는 이불상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 담배 연기 가득 찬 방 안에는 분내가 획 비치고 이봐, 아키코, 자? 생시에도 대답 없는 아키코가 꿈속에서 대답할 리 없다. 날 개집에도 파란머리를 쩍 벌리고 저기 막. 미닫이가 딱 닦여지는 서슬에 문틀 위에 안약병이 떨어진다. 그제야 아키코는 조심히 눈을 떠보고 일어나 앉았다. 망할년, 저보고 누가 보랬나 하고 한약한 노인 손거울을 집어든다. 어젯밤 잠을 설친 바람에 얼굴이 푸석푸석하였다. 얼련의 불이 붙는다. 그는 천장을 향하여 연기를 내뿜으며 가만히 바라본다. 뾰족한 입에서 연기는 고리가 되어 한 둘레, 두 둘레 새어나온다. 그놈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꼭 찔러서 터치고 터치고. 아까부터 영애를 기다렸으나 오정이 가까워도 오질 않는다. 단성사에 갔는지 창경원을 갔는지 그래도 저 혼자는 안 갈걸. 이런 때이면 방 좁은 것이 새삼스레 불편하였다. 햇빛이 안 들고 늘 습한 것 말고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영애나 아키코나 둘 중에 누가 밤에 손님이 있으면 하나는 나가 잘 수밖에 없다. 둘이 자도 어깨가 막 부딪는데 그런데 셋이 자기에는 너무 창피하겠다. 나가서 자면 숙박료는 50전씩 받기로 했으니까 못 잘 것도 아니다마는 그 다음날 밝은 낮에 여기까지 허덕허덕 찾아오는 것이 어째 좀 어색한 일이었다. 어제도 카페에서 나오다가 골목에서 연애를 꾹 찌르면서 말했다. 얘, 너 오늘 어디서 자고 와? 얘 오늘 좋겠구나. 좋긴 뭐가 좋아, 애도. 아키코는 좀 수줍은 생각이 들어 쭈뼛쭈뼛 그 손에 돈 80전을 쥐어주었다. 여느 때 같으면 50전이지만 그만치 미안하였다마는 여기는 지구충한 낯으로 돈을 받아넣으며 또 하는 소리가 얘, 이제 종로근처럼 우리 큰 방을 얻어오자. 그래, 알았어. 잘 가. 그리고 내일 일찍 와. 나만 밤낮 나와 자는구나. 이것은 필시 아키코에게 엇먹는 조롱이겠지. 망한 애도 저더러 누가 뚱뚱하고 못생기게 나랬나. 그렇게 뼈지게 하지만 여기가 설마 아키코에게 뼈지거나 엇먹지는 않았습니다. 아키코는 베개로 허리를 펴며 팔뚝시계를 다시 본다. 고정하고 15분, 또 3분. 영애가 올 때가 되었는데 망할 것 누가 체감나. 기지개를 한 번 느리고 들어누우며 미나집게로 고개를 가져간다. 눈 아랫도리에 손가락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이 뚫렸다. 이것은 아키코가 안채의 기맥을 정탐하는 썩 필요한 구멍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녁 나절에는 재미스러운 연극을 보는 한 묘지경이 된다. 어느 때는 영애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베개를 빼고 하나 한 구멍씩 맡아가지고 구경을 한다. 왜냐면 5점 반쯤 되면 완전히 히스테리인 톨스토이의 누님이 도장에서 돌아오는 까닭이었다. 그 누님은 성질이 어찌 괄괄한지 대문간에서부터 들어오는 기색이 난다. 입을 다물고 눈살을 적은 그 얼굴을 보면 일상 마땅치 않은 그리고 세상의 낙을 못 듣는 사람 같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풀없어 보이면서 게다 걸음만 빠르다. 들어오면 우선 건넌방 틈마루에다가 빈 벤토를 쨍그럽 하고 내다 붙인다. 이것은 아우에게 시위도 되거니와 이래야 또 직성도 풀린다. 그리고 그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사면에 불평을 찾기 시작한다마는 아우는 마당도 쓸어놓고 부뚜막에 그릇도 치우고
물독의 뚜껑도 잘 덮어놓았다. 신발장이라도 잘못 놓여야 트집을 걸 텐데 아주 말쑥하니까 물바가지를 땅으로 동댕이 친다. 이렇게 불평을 찾다가 불평이 없어도 또한 불평이었다. 아니 마당을 쓰이면 잘 쓰든지 아니 그릇에다 흑칠을 온통이 해놨으니 이게 다 뭐냐? 끝이 포브라진 그 책마 아우는 속에서 끽소리였다. 밥을 얻어먹으면 밥값을 해야지 늘 부처님같이 방구석에 꽉 앉았기만 하면 다냐? 이것이 하루 몇 번씩 귀아프게 듣는 인사였다. 눈을 흙 뜨고 서서 문 닫힌 건넌방을 향하여 퍼붓는 표학이었다. 그런 때이면 야민목의 붉은 핏대가 불끈 솟고 구부정한 허리로 개거품까지 흐른다. 그러나 이건 보통 때의 말이다. 어쩌다 공장에서 뒤를 늦게 본다고 감독에게 쥐어박히거나 혹은 제공침에 엄지 손톱을 박아서 반쯤 죽어오는 적도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급한 그 행동이 더 부리야 한다.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릇을 내던져 깨치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가면 널 먹이니요 이놈아? 헐없이 미친 사람이 된다. 아우는 그래도 귀가 먹은 듯이 잠자코 앉았다. 누님은 혼자 서서 제 몸을 들볶다가 나중에는 울음이 탁 터진다. 공장살이에 받는 서름을 모두 아우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면 할 일 없이 아우는 마당에 내려와서 누님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누님, 다 내가 잘못했어. 그만둬. 네가 이놈아 내 살을 뜯어 먹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 그만둡시다. 듣기 싫어 물러나. 누나가 벌떡 떠다니면 땅에 펄썩 주저앉는 아우다. 열적은 듯 죄송한 듯 얼굴이 벌게서 털고 일어나는 그 아우를 보면 우습고도 일변 가여웠다. 누님이 밥을 퍼가지고 올라와서는 아무 말 없이 아우 앞으로 한 그릇을 쭉 밀어놓는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외면하여 푹푹 퍼먹고 일어섰다. 물론 반찬도 각각 먹는 것이다. 아우는 군말 없이 두 다리를 세우고 눈을 내리깔고는 그 밥을 떠먹는다. 방에 앉아서 주인 마누라는 업신여기는 눈으로 은근히 흘겨준다. 저 병신 암만 얻어먹더라도 씩씩하게 대들지 못해.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래. 너무 착하다니까. 하긴 그렇다고 누님이 자기 밥을 얻어먹는 아우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뭇잎이 둥금둥금 날리던 작년 가을이었다. 매일같이 하 들볶으니까 온다 간다 말없이 하루는 아우가 없어졌다. 이틀이 되어도 없고 사흘이 되어도 없고 일주일이 썩 지나도 영 들어오지를 않는다. 누님은 아우를 찾으러 다니기에 눈이 뒤집혔다. 그렇게 착실히 다니던 공장에도 며칠씩 빠지고 혹은 밥도 굶었다. 나중에는 아우가 한을 품고 죽었나 보다고 집에 들어오면 마루에 주저앉아서 통곡이었다. 심지어 아끼꼬의 손목을 다 붙잡고 여보 나 내 아우 좀 찾아줘 나 미치겠어. 그렇지만 제가 어딜 간 줄 알아야지요. 아니 그런데 놀러 가고는 좀 붙들어줘. 부모 없이 불쌍히 자란 그놈이. 말끝도 다 못 마치고 이렇게 울던 누님이 아니었던가. 아흐르만에야 아우를 남대문 밖 동무집에서 찾아왔다. 누님은 기뻐서 또 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들보기 시작하였다. 그 속은 참으로 알 수 없고 여보케야 아끼고는 대문 소리만 좀 다르면 입속 없이 신이 오른다. 얘 영애야. 변덕쟁이 온다. 어서 이리 와. 아끼고는 손님에게 꼭 답장할 필요가 있어서 톨스토이에게 연애 편지를 부탁한 적이 있다. 선생님, 저 연애 편지 하나만 써주셔요. 저 그런 거 못 씁니다. 소설 쓰는 이가 그래 연애 편지 못 써요? 아끼고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 쳐다본다. 책상 앞으로 늘 쓰고 있는 것이 소설이란 말을 여러 번이나 들었다. 그래 존경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톨스토이로 바치는데 그래 연애 편지 하나 못 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끼고는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연애 해보셨어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아끼고는 톨스토이가 저한테 흥미를 안 갖는 걸 알고 좀 셀쭉하였다. 카페에서 그는 여급이라고 넘부는 맥인지 조선말로 부르며 층에서 아끼고로 행세는 하지만 영영 아끼꾼 줄 아나 보다. 어쩌면
톨스토이가 흉측스럽게 아랫방 버스걸과 눈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버스걸이 나갈 때 그때쯤 해서 톨스토이가 세수를 하러 나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옥생각인지 몰라도 버스걸도 요즘엔 번쩍 모양을 내기에 몸이 달았다. 며칠 전에 버스걸이 거울과 가위를 손에 들고 아키코의 방을 찾아왔다. 언니, 나 이 머리 좀 잘라줘. 그건 왜 잡으려고 그래? 그냥 두지. 아니, 날마다 머리 긁기가 귀찮아서 그래. 난 언니 머리가 좋아. 뭉툭하게. 하도 조르니 아키코도 그 좋은 머리를 안 잊어줄 수 없다. 가위에 힘을 주어 그 중턱을 툭 끊었다. 버스걸은 손으로 만져보더니 재미없게 기쁜 모양이다. 확 돌아앉아서 납죽한 주둥이로 헤헤 웃으며 언니 머리같이 좀 더 길여 잘라줘요. 더 자르면 못 써. 이만하면 좋지 않아? 아키코는 머리를 버려올까봐 더 은질 않았다. 여기에 성이 바르르 나서 버스걸은 제 방으로 가서는 제 손으로 더 뭉청이 잘라버렸다. 그 뜯어놓은 머리에다 분을 하얗게 바르고는 아주 좋다고 나다니는 계집을 갔다. 양말 뒤축에 빵꾸가 나서 제 방 들어갈 때 뒤로 기어든다. 아침에 나갈 때 보면 버스걸은 커다란 책보를 옆에 끼고 아주 버젓하다. 처음에 아키코가 고등과에 다니는 학생인가 한 것도 우리는 아니었다. 왜냐면 그 책보가 고등과에 다니는 책보같이 그렇게 탐스럽고 허울이 좋았다. 그러나 차차 알고 보니 보지도 않는 헌 잡지를 그렇게 포개고 그 사이에 벤도를 꾹 물려서 쓰던 책보였다. 벤도 하나만 싸면 공장의 계집애나 버스걸로 알아봐서 그 무거운 잡지책을 힘드는 줄도 모르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놓고는 저녁에 돌아올 때는 웬 도둑놈 같은 무서운 중학생님이 쫓아오고 한다고 늘 성화다. 야, 그놈 다리를 탁 꺾어놓지. 이렇게 딸의 비위를 맞추어 병든 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큰 소리다. 그리고 아침마다 딸 맘에 썩 들도록 그 책보를 싸는 것도 역시 그의 일이다. 정성스레 비를 내어 문 밖으로 두 손을 내받치며 예, 일찌감치 돈 나오니라 감기 들라. 이런 걸 보면 영희는 또 마음을 맞닿지 않았다. 딸의 역술이 지치게 눈을 돌아. 영애는 그 병쟁이가 몹시고 싫었다. 누렇게 말라붙은 그 얼굴을 보고 김막가라는 별명을 지을 만치 그렇게 밉살스럽다. 왜냐면 어느 날 김막가가 영애를 방해하였다. 그날은 어쩐 일인지 김막가가 초저녁부터 딸과 싸운 모양이었다. 그쯤에서 영애가 손님과 함께 들어오니까 이 소근소근 싸우는다. 갓들이나 엄살을 부리는 데다 더 흉측을 떨며 아이고, 하나님 맙시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고 왜 아직도 여기 내보내주셔? 아래 위칸을 흙벽으로 막았으면 좋을 걸 얇은 빈지를 들이고 종이로 말랐다. 위칸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아래칸까지 그대로 흘러든다. 그 벽에다 머리를 쾅쾅 부딪히며 아이고, 이놈의 발자국! 아버지 돌아가시겠어요? 괜히 남의 비위를 긁어놓고 그러시네. 늙은이 보고 담배 끊으라는 게 죽으라는 게지 뭐야? 이게 죽으라는 거예요? 남 들으면 정말로 알겠네. 아이고, 이놈의 발자국!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어린애같이 깨깨 울고 앉았다. 질긴 귀로도 못 들을 그 징그러운 울음소리. 감배 빗방울같이 모처럼 끌고 왔던 영예의 손님이 이마를 접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취한 걸음으로 비틀비틀 똥마리를 내뱉는다. 왜 가셔요? 여담 또 오지. 여보세요, 이 밤중에 어딜 간다 아, 그러세요? 여담 또 오지. 창변을 끼고 비틀거리는 술 취한 돌인다. 영예는 눈에 독이 잔뜩 올라서 한전등이 둘셋씩 보인다. 빈방 안에 홀로 누워서 입속으로 금막가를 악담을 하며 눈물이 핑 돈다. 벌써 1점 45분. 영희는 뒤툭뒤툭 들어오며 살집 좋은 얼굴이 싱글거린다. 손에는 통통한 과자봉지. 미닫이를 여니 민목 구석에 쓸어박는 헌 양말짝 떼전 속옷. 보기에 어수선 산란하다. 물소니? 또 있지? 얘도 목욕 하고 오는 거야. 목욕은 혼자 가니? 네, 넣어주려고 과자 사왔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영희가. 요강에서 손을 꼽으며 긴이 달겨든다.
아기꾼은 오줌을 눌 적마다 요강에 받아서는 이 손을 담그고 한참 있고 저 손을 담그고 그러나 석 달이나 넘어그랬건만 손결이 별로 고와진 것 같지 않다. 그 손을 수건에 닦고 나서 모두 나박하지만 사왔구나. 손으로 그냥 먹니? 난 싫단다. 매끄러워. 쟤도 오줌을 누면서 그래도 먹는 것하고 같으냐? 영애는 아기꼬보다 마음이 훨씬 무겁다. 더 화내지 않고 그런 양으로 앉아서 같이 집어먹는다. 그의 마음에는 아기꼬의 생활이 몹시 부러웠다. 여러 손님의 사랑에 보이며 예쁜 얼굴을 자랑하는 아기꼬. 영애 자신도 꼭 껴안아주고 싶은 아담스러운 그런 얼굴이다. 그인 언제 갔니? 새벽녘에 내 뺐단다. 아주 쑥백이야. 넌 참 좋겠다. 나도 연애 좀 해봤으면. 어려운구나. 누가 보지 말라니? 아니 너 같은 연애 말고 정신으로만 하는 연애 말이지. 고구만 속 태우는 연애 말이지. 연애도 몇 번 해보면 다 시들해져. 난 일상 맘 편히 혼자 지내는 네가 부러운데? 이거 부러워. 괜히 저러지. 영애는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도 벙긋하고 짜장 우월감을 느껴보려 한다. 영애도 한때에는 주체부터 살을 뺀다고 아편도 먹어봤다. 남의 말대로 듬뿍 먹었다가 이틀 내내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그러나 영애에게도 어쩌다 엽서가 오는 것은 참 신통한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또 뒤져갔니? 영애는 의심이 나서 제 경대 서랍을 뒤져본다. 과연 며칠 전 어떤 전문학교 학생에게서 받은 끔찍이 귀한 연애 편지가 또 없어졌다. 사내들은 어째서 남의 계집에 세간을 뒤져가기 좋아하는지 그 심사는 참으로 알 수 없고 또 집어갔구나. 이런 난 몰라. 영애는 고만 울상이 된다. 뭐? 편지 말이야. 무슨 편지? 왜 요전에 받은 그 연애 편지 말이야. 저런? 그 망할 자식이 그건 못하러 집어가? 난 통역보들 못했는데. 수줍은척하더니 아주 숭악한 자식이로군. 아기꾼은 가는 눈썹을 더욱이 잰다. 그리고 무색한 듯 영애의 눈치만 한참 바라보더니 곱게 달래본다. 네, 톨스토이 보고 하나 써다가. 그럼 난 연애 편지 쓸 때 그거 보고 쓰면 그만하냐? 그러나 과연 톨스토이가 하나 써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주인 마누라가 양복 바지를 거반 엉덩이에 걸친 버드렁니를 데리고 톨스토이가 있는 방으로 간다. 주인 마누라의 눈과 목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툭하면 불러온다던 조카라는 놈이 필연 이걸 테다. 혼자 독학으로 구청에까지 출세를 한 굉장한 사람이라고 늘 입에 침이 말랐다. 오늘은 방을 좀 치워야 하겠소. 여기 내 조카도 지금 오고 했으니까. 주인 마누라는 약이 바짝 올라서 매섭게 쏘아본다. 방에서만 꾸물꾸물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톨스토이가 여간 밉지 않다. 아 여보, 방에 세간을 좀 치워줘요. 그래야 오는 사람이 들어가질 않소. 사나이만도 참아주십시오. 이번에 꼭 내겠습니다. 아니요, 사글씨를 안 낸데도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오늘부터 잘 데가 없고 이 방을 꼭 써야겠지. 그래서 방을 내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인 마누라의 조카는 뒤처진 눈을 말고 해벌어진 입과 양복 입은 체격하고 별로 굉장한 것 같지 않다. 이 얼자가 분수 없이 뻗팅기니 톨스토이는 다시 울가망이 되어 사정한다. 참아주시던 기인이 며칠만 더 참아주십시오. 아, 여보! 당신도 내 사람이요? 저런 자식도 못도 생겼다. 저기 아마 경성으로 모스카일 거지? 글쎄, 그래도 제법 넥타이가 잡수고. 아기코는 구렁이 같은 주인 마누라의 속을 빤히 다 안다. 인젠 방세도 싫고 새빵 사람을 다 내쫓으려 한다. 김막가나 아기코는 차마 못 건드리고 제일 만만한 톨스토이로부터 우선 몰아내려는 수작이었다. 저 구렁이 좀 봐라. 옆에 서서 눈치를 하면 자꾸 시키지. 자식도 얼간이가 아니야? 지가 아지럼 시키는데도 놀고. 어쭈? 얼자가 뻗팅긴다. 지가 우아기를 벗어놓으면 어쩔 테야 그래? 자식. 톨스토이가 장작고 앉았으니까 약이 올라서 그래. 맛 뿌리는 게 밉살머리 그치? 쟤 저거 봐라. 놈은 팔을 걷고 구렁이는 마루를 구르고 야단이다. 얘 재밌다. 구렁이가 약이 바짝 올랐지? 저 자식 보게 제 맘대로 남의 방에 막 들어가질 않아. 일을 칠 것 같지? 병신 지랄한다더니 정말인가 봐. 저 자식이 남의 세간을 제 맘대로 내놓질 않나? 병을 칠 자식.
자식! 넌 나무에 뭘 해? 그저 털소리가 바보야. 그래도 부처같이 잠자코 있질 않아. 세상엔 별 바보도 더 많아. 악기꾼은 그건 들은 채도 안 하고 대뜸 일어선다. 미닫이가 열리자 부담스러운 걸음. 한숨에 툇마루로 올라서며 볼멘습니다. 아니 여보슈. 남의 세간을 그래 마음대로 내놓는 법이 어딨어? 당신이 웬 친견이요? 얼자는 톨스토이의 책상을 들고 나오다 방문턱에 뚝뚝 멈춘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주저주저 하는 년이 대담한 악기코에 저기 놀란 모양.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자야 할 테니까 그래서 방을 치는데 당신 마음대로 방을 치는 거요? 그럼 내가 내 방도 치지 네가 그러면서 말이야. 그렇지. 내 방 내가 치는데 누가 뭐 하러 있나? 당신 마음대로 난대로 그 책상 도로 저리 갖다 놓. 사글세를 내란다는지 하는 게 옳지 등을 밀어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니 악기꾼은 제 건 하나 할 생각하지 왜 걱정이야? 저리 비켜서! 구렁이는 문을 막고 섰는 악기코의 팔을 잡아당긴다. 옆편내는 찍소리 없이 눌려왔지만 오늘은 얼자를 잔뜩 믿는 모양이다. 제 거라니 누구 보고 저야 눈끈이가 눈깔 뼈나. 영애는 구렁이의 그 팔을 뒤로 확 잡아챈다. 늙은 구렁이와 영애는 몸집보다 비교가 되질 않는다. 구렁이는 제풀에 비틀비틀 돌더니 벽에가 쿵 하고 쓰러진다. 그러나 눈을 감고 턱이 떨리는 아이고 소리는 엄살이다. 아이고. 얼자가 왼턱에 책상을 떨구더니 용감히 활 넘어 나온다. 악기꾼은 저 자식이 달마치의 흉내를 내는구나 할 동안도 없이 영애의 뺨이 짤꺽. 이년아 늙은이를 쳐. 저 자식 그래? 누구 뺨을 때려? 악기코가 두 손으로 밀자 얼타는 마루 위에 놓였던 다듬이돌에 걸리어 엉덩방아를 짚고 자분참 날아드는 수통이는 고구른 영애의 분풀이다. 그러자 아랫방 문이 확 열리고 스턴이가 김막가를 끌고 나온다. 아이 자식이 왜 자식인데 남의 개집에 뺨을 때냐? 왜 이런 망한 파디날 자식이 눈에 아무것도 배질 않나? 아이 세상이 망한다 놈아 이런 파디날 자식을. 김막가는 뜰에서부터 사방이 들으라고 와짝 떠들며 올라온다. 구렁이한테 늘 쪼여 지내던 원한의 복수로 악기코와 서로 멱살잡이로 섰는 얼자의 복장을 지팡이로 내지른다. 이런 연병에다가 땅풍이 그려진 자식이 있나? 개신 몸을 일으키며 김막가는 9, 10월 설이 맞은 목사가 된다. 야 이 자식아 너는 네 애비이 없냐? 대뜸 지팡이는 날아들어 얼자의 귓배기를 내리갈긴다. 딱 하고 뼈 닿는 무딘 소리. 얼자는 고개를 툭 꺾고 맞은 곳을 손으로 감싸며 죽은 듯이 꼼짝 못한다. 이 좋은 기회를 타서 얼자의 등 뒤로 빨간 얼굴이 달려든다. 이건 권투식으로 집어셀까 하다 그대로 그 어깨 쪽지를 뒤로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외마디 소리로 아가리를 딱딱 벌린다. 그리고 뒤통수로 안팡스레 날아든 것은 영애의 주먹이다. 톨스토이는 모두가 미안쩍고 따라 제풀에 지질려서 어쩔 줄을 모른다. 영애가 옆에서 눈을 흘기고 있지만 톨스토이는 악기코를 얼자부터 떼어놓으려 한다. 그만하세요. 그만이요. 아유 어떡합니까? 인연이 사람을 뜯어먹을 텐가 안 놓니? 이거 안 놔? 주인 마누라는 악기코를 대고 잡아당기며 얼른다. 그러나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얼자는 소리를 더 지른다. 이러다간 일만 더 크게 벌어질 걸 알고 구렁이는 간이고만 달름한다. 이 사품에 안방 미닫이는 설쭉이 부러지고 뒤주 위에 얹었던 대접이 둘이나 떨어져 깨졌다. 잔뜩 믿었던 조카는 저렇게 죽게 되고 이러다 방은커녕 사람을 잡겠다 생각하고 그는 온몸이 덜덜 떨리었다. 게다가 모질게 내려치는 김막가를 직하니 구렁이는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을 내려오며 뒤에 날리는 치맛자락에 바람이 났다. 사글세를 내렸으면 좋지.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곤란히 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누가 내쫓으려고 그래요. 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악기코란 녀석이 올라와서 온통 사람을 뜯어먹고 그러는군요. 알아. 내쫓으려고 한 걸 아는데 그래? 요전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 주인 마누라는 김막가보다도 톨스토이보다도 악기코가 가장 미웠다.
방세를 받을래도 중불나게 가로맡아서 지랄하기가 일수요. 또 밤낮 듣기 싫게 참가지기로. 게다가 새순물을 버려도 일부러 심청궂게 안마루 끝으로 할 끼 없는 악기꾼. 인연을 이번에는 병을 흠신치도록 해야 할 텐데. 그저 이번엔 그 아키코란 년만 흠씬 버릇을 안 시켜주십시오. 늙은이 보고 욕을 안 나요? 사람 치질 않나요? 아, 그리고 아직 핏대도 다 안 마른데 서방이 몇인지 수가 없어요. 순사는 코대답을 해가며 빗등으로 듣는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흥미를 놓친 까닭이었다. 갈팡질팡 문지방을 넘다 또 고꾸라지려는 노파를 뒤로 부축하여 멱살을 찌푸린다. 알고 보니 짐작대로 노파 허풍에 또 속은 모양이었다. 살인이 났다고 짓떠들더니 임장을 보니까 조용한 집안에 웬 낯선 양복쟁이 하나만 마루 끝에서 천연스레 담배를 피울 뿐이었다. 그리고 장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뭘 주워먹는 생쥐가 있을 뿐. 신발짝 하나 낯잡혀 보이지 않았다. 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서 죽었어. 아이고, 무슨 이것들이 저를 또 고랑땡을 먹이는군요. 아니, 이때까지 저 마루에서 치고차고 깨물고 했답니다. 에? 주인 마누라는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한다. 왜냐면 이것들이 이 기맥을 벌써 눈치채고 제각기해져서 아주 얌전히 박혀있다. 악기꾼은 문을 닫고 제 방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지팡이를 들고 날뛰던 김막가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제 방에 들어가 누워있다. 아이고, 얘, 너 어떻게 돼서 이렇게 혼자 앉았니요? 뭘 어떻게 해요, 되긴. 아이고, 무슨 너꺼장이라니, 어? 순해 이 망할 거사. 나리, 저 좀 보세요. 저 문 부서진 것 하고 대접 깨진 걸 보셔도 알지 않아요? 네? 어떤 조카가 죽었어 그래. 이것이 그렇게 죽도록 병을 치고 바보가 돼서 이래요. 아이고. 죽어도 사나? 하고 순사는 고개를 디밀어 마룻개를 살펴보니 나는 그릇은 깨지고 문은 부서졌다. 능글 맞은 노파가 일부러 그런 줄은 아나 그렇다고 책임상 그냥 가기도 어렵다. 누가 그랬어 그래? 저 악기꾸가 혼자 그랬어요. 아끼고 고관까지 같이 가. 네, 그러세요. 하고 여러 번 겪는 일이라 이제는 아주 익숙하다. 저고리를 갈아입으며 웃는 얼굴로 내려온다. 그러나 순서를 따라 대문을 나설 적에는 고개를 모로 돌려 부렁이에게 문을 흘린다. 순사는 앞기꼬를 내리고 느긋한 걸음으로 골목을 걷는다. 쪽다리를 건너니 화창한 사직원 마당. 봄이라고 땅에 잠기는 파릇파릇 돋았다. 저 위에선 투덕거리는 빨래 소리. 한옆에선 풋볼을 찾으려고 날뛰고 떠들고 벅설이다. 웅 하고 음축맞게 내대는 자동차의 사이렌. 남치마의 연분 저고리가 버젓이 활을 들고 나온다. 그리고 키 훌쩍 큰 놈팡이는 금지갑을 내둔다. 너 왜 또 말썽이냐? 뭘 발송이요, 내가? 네가 뭐 주인 마누라를 깨물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다며. 그리고 요전에도 카페에서 네가 손님을 쳤다는 소문도 들리지 않니? 난 그런 거 몰라. 악기꾼은 땅에 침을 탁 뱉고 아주 천연스레 대답한다. 그리고 사직원의 문간증 와서는 이단 또 만납시다. 제멋대로 작별을 남기고 저는 저대로 산 쪽으로 올라온다. 팔뚝길로 올라오다 악기꾼은 궁금하여 뒤를 한번 돌아본다. 너무 기가 막혀서 벙벙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주먹으로 나른한 하품을 끄는 순사. 한편에선 날뛰고 자빠지고 뼈아리 공을 찬다. 악기꾼은 다시 올라가며 저도 남자가 됐더라면 풋볼을 차볼 걸 하고 후회가 막들이다. 그리고 산을 한 바퀴 돌아 내려가서는 이번엔 장독대위의 요강을 거리리라 결심을 한다. 부렁이는 장독대위의 오줌을 버리면 그것처럼 질색이 없다. 망할년 이 다음에 봐라. 그 장독 위에 오줌까지 깔길 테니. 이렇게 악기꾼은 몇 번 결심을 한다. 이것으로 2024년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청년극회 친구들이 준비한 남극교 공연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